예,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 6번째 시간입니다. 방송에 앞서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 많은 국민들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잘못된 발언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특히 차명진 후보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고 또 잘못된 인식이라고 하는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마음의 고통을 느끼셨을 모든 분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저와 모든 미래통합당 후보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언행을 되돌아보고 진심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더욱 잘하겠습니다. 예, 이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황교안 오피셜에서 황교안 TV로 채널명을 변경했습니다. 그 직후에 처음 선보이는 라이브 방송입니다. 오늘 특별히 젊고 능력 있는 정치 신인 두 분이 와 계십니다. 먼저 제 옆에 서울 도봉갑 김재섭 후보입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는 경기 용인을 이원석 후보입니다. 두섭 후보네요. 반갑습니다. 김재섭 후보는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운영해본 청년 사업가입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꼭 필요한 청년 인재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원섭 후보는 외환 딜러 경력이 있는 경제 그리고 금융 전문가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을 폭로하고 막아낼 적임자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소득 주도 성장을 강행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 소득은 줄어들었고 경제는 활력을 잃었습니다. 일자리 사라졌습니다. 정책의 실패가 여실히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이전 정부 탓, 또 대외 여건 탓, 통계 조작, 희망 고문, 정신 승리 이런 온갖 꼼수로 국민을 기만하고 또 자신들의 책임을 모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젠 모든 문제가 코로나 탓이라고까지 합니다. 이대로 두면 우리 경제가 사망 진단서를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위축된 경제로 어려움에 빠진 국민과 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폐업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들 그리고 일자리를 잃고 망연자실해하는 국민들에게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반드시 시급합니다.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정부가 결정한 긴급재난지원금, 즉각적인 현금 지원이 되지 못합니다. 또 지급 기준에 대한 불만과 혼란 초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재원 마련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는 본 예산 외에 또 다른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가 부채는 1,7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재정 건전성은 10년 만에 최악으로 악화됐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 이후에 또다시 2차 추경, 3차 추경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남겨주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에게 긴급 재정 경제 명령권, 긴급 재정경제 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필요 재원 25조 원은 512조 원에 달하는 2020년 금년도 예산의 재구성을 통해서 조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추가적인 국민 부담이나 복잡한 절차 없이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필요한 때 그리고 가장 빨리 지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업 문제 또한 심각합니다. 실업자가 넘쳐나고
실직의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단 하루 동안에 7,947명이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전체 임직원이 6,000명이라고 하고요. 또 SK텔레콤 직원 5,300명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이런 대기업 하나가 사라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3월에만 19만 명이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통계 작성 이래 최악의 기록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자가 늘어난 건 우한 코로나의 영향도 있지만 사실은 코로나 이전부터 크게 늘어난 상황이었습니다. 잘못된 경제 정책을 고집하는 문재인 정권이 대량 실업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두 후보와 이런 경제 문제 그리고 일자리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두 청년 후보의 날카로운 분석과 대응 궁금하시죠? 그럼 두 분의 1분 자기소개를 듣고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원섭 후보께서 말씀을 해주실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황교안 TV를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용인을 선거구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이원섭 후보입니다. 저는 외환딜러 출신인데요. 모든 회사들 중에서 가장 직원의 도덕성을 보는 회사가 바로 은행입니다. 왜냐하면 고객의 돈을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행 직원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엄선된 직원들만이 가는 곳이 바로 딜링룸입니다. 그곳에서는 직원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의 판단으로 그 순간 수천억 원의 자금을 집행할 수도 있고 손실이 날 수도 있고 이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실력과 도덕성이 검증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딜링룸입니다. 제가 딜링룸에서 은행에서 인정한 실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후보가 이제 미래통합당의 후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환딜러로서 항상 세계 정치 경제 동향을 숙지하고 그리고 정확한 판단력과 신속한 실행력,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런 능력들을 키워왔습니다. 이제 저의 모든 쌓인 실력들을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재섭 후보님은 조금 간략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한번 말씀하시죠. 안녕하십니까. 도봉의 젊은 희망 기호 2번 김재섭입니다. 저는 스타트업을 운영했었고요. 늘 도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 도봉구 갑은 민주당의 봉건 용토처럼 되어 있습니다. 정치가 기득권에 안주하는 동안 우리 도봉구의 경제 상황은 더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패기가 있고 젊은 열정 있는 의원이 나와서 우리 도봉 발전시켜야 되고 대한민국 경제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호 2번 김재섭을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원섭 의원 요즘 그 현장에서 뛰고 계시죠? 예. 예, 그 경기 용인을 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예.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것과 달리 왜 이렇게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게 나오냐 이렇게 의아하시는데 현장을 뛰다 보면 정말 차창을 내리고 손 흔들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주변 상가 인사차 상가를 돌았는데 저녁 시간에 대학생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서 인사를 드리는데 갑자기 열화와 같은 환영을 해주셨습니다. 그랬더 알고 보니까 황 대표님의 열렬한 팬이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지역구지만 대표님의 후광으로 이렇게 재밌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려는 그런 분들이 손에 손잡고 투표장에 나가기만 하면 반드시 다시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이 있고 특별히 대표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용인에 4개의 선거구가 있는데 저희 용인 을 선거구만 유일하게 현역 의원이 버티고 있는 곳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곳이고 청년 후보와 맞붙었는데 저는 지역 주민들께 청년 후보가 재선 의원을 이기면 당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해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다닙니다. 이번에 청년 후보가 이길 때 당에서 전폭 지원해 주시고 제가 정말 이길 수 있다면 이후에도 저희 용인을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재섭 후보는 요즘
어떻습니까? 그 지역 도봉갑이죠. 예. 분위기가 어떤지 또 뭐 예. 최근에 그 활동 내용은 어떤 건지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뭐 매일 이 시장 상인분들을 포함해서 도봉 구민들을 많이 만나고 다니는데요. 거의 하시는 말씀이 비슷합니다. 야, 젊어서 좋다. 미래통합당이 이제 바뀔라나 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미래통합당의 젊은 얼굴로서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반응도 굉장히 좋습니다. 뭐 흔히들 험지라고 많이들 많이 하시는데 오히려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도봉갑은 이제는 일하지 않는 사람들의 험지겠구나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분위기는 아주 좋고요. 꼭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들의 험지. 아주 좋은 말이네요. 네,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험지가 없죠. 그렇죠. 좋은 자리를 찾아가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간 그곳을 좋은 자리로 만들라. 네. 뭐 이런 얘기를 과거에 들은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이 다 그런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경제 위기를 코로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사태 오기 전부터 경제 위기가 예견됐었습니다.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1년 내 4.21% 1년 사이에 4.1% 감소했습니다. 국민소득이 감소했습니다. 우리가 잘 경험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경제 성장률은 세금을 퍼부어서 겨우 2%, 작년 성장률이 2%였는데 실질적으로는 2% 안 되는 것이었는데 재정 퍼부어서 2%를 만든 것이었죠. 커다란 대외적인 어떤 그 경제 위기 없이 이렇게 낮은 성장률을 기록한 적이 뭐 제 기억으로는 거의 기억나지 않습니다. 모든 주요 경제 지표가 암울한 이런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가 닥치니까 이때다 싶어서 경제 위기가 모두 코로나 탓인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원섭 후보 예. 경제 전문가로서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네.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경제가 이전부터 어려웠다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더 어려워졌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뭐 물타기 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가장 단편적으로 봤을 때 이 코로나로 인한 부분이 얼마만큼이냐라고 비교해 본다면 주가 지수를 보면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한국의 주가 지수는 10년 전으로 돌아갔고 미국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 3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그 전에도 경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경제가 좋았다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3년 전으로만 돌아갈 수 있었는데 10년 전까지 돌아갔다 온 것이지요. 그만큼 단편적으로 봤을 때 단순하게 봐도 충분히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웠고 코로나로 인해서 더 어려운 상황인데 문제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진 경제가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IMF나 리만 브라더스 사태는 IMF는 국내만의 문제였고 금융시장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도움이나 IMF 도움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었지만 코로나로 인한 사태는 전 세계적인 문제고 금융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실물 경제의 위험이 금융시장까지 온 위험이라서 정신을 바짝 차리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이 코로나가 물론 건강의 문제긴 하지만 이제는 사회의 문제이고 경제의 문제이고 정치적인 문제까지 전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병관리본부라는 건강을 관리하는 타워는 있지만 경제에 대한 컨트롤 타워는 보이지 않는 면이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고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예. 네, 아주 좋은 얘기였고요. 우리 김재섭 후보님 말씀을 해주시죠. 네, 뭐 후보님께서 경제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제가 뭐 숟가락을 얹기에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 저는 조금 그 지역의 이야기들을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어하십니다. 진짜 매출이 90%가 떨어졌다. 특히 뭐 미용실이라든지 이런
이 말 그대로 뭔가 사람과 사람 간에 살을 부딪혀야 하는 곳들은 매출이 90%가 떨어졌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상황이 될 수가 있느냐 하고 원성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이 후보 자격인 저한테도 팔을 붙잡고 이것 좀 어떻게 좀 해주면 안 되겠냐라고 절절히 호소를 하시는 거 보면서 어떤 지금 등장하는 수치들이나 이런 것들도 오히려 민생의 삶과 조금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도 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라도 이에 대해서 정말 유효하고 실질적인 정책들이 나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정부의 대처는 미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이 또 효과적이지도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의견들 감사합니다. 이 정부는 이제 지금 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가구당 최대 100만 원에 이르는 긴급 재난 지원금 뭐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 지급의 기준이나 또 방법 뭐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아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이전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한 건강보험료 이것에 따라서 재난지원금 지원하겠다 그런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원금은 상품권 또 전자화폐의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것이 소비에 여러 가지로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긴급 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우리 당에서는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이원서 후보께 경제 전문가로서 우리 이러한 정부의 긴급 재난 지원금 제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저는 원칙적으로 이제 무분별하게 현금을 지급하는 거는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했지만 소상공인을 만나고 자영업자들을 만났을 때 당장 의료보험을 내기도 빠듯하고 뭐 먹고 살기는커녕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도 낼 돈이 없다. 이렇게 어려운 소상공인을 볼 때 정말 돈이 돌아야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해야 된다면 기준을 정해서 70%만 줄 게 아니라 이 기준을 정하면 기준을 정하는 데만 하세월입니다. 1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과거 건강보험료의 기준을 가지고 현재 재난을 대응하는 것도 맞지 않고 현재 필요한 사람들에 주기 위해서라면 전 국민에게 신속하게 지급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신속성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 입장처럼 신속하게 전 국민에게 줘야 된다면 또한 이 돈이 소득으로 그냥 통장에 들어서 꽂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비가 일어나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그 정책에 있어서 더 보완하자면 기한을 줘서 좀 쓸 수 있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예산이 문제라서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70%만 주겠다 아니면 또는 예산을 추경을 통과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고도 충분히 자금이 돌게 하고 자영업자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냐면 대기업이나 지금 자영업자들은 이렇게 어려워하지만 실질적으로 급여 생활자들은 자영업자들보다는 상황이 좋은 상황이죠. 매달 급여를 받으니까. 그래서 대승적 차원에서 급여 생활자들이 급여의 일부분이나 성과금의 일부분을 이렇게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쿠폰 형태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급여를 받아서 이렇게 빨리 소비를 진작하자.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하느냐? 불만이 많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주는데 이 우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특별히 소비를 진작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를 대폭 많이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정산할 때 훨씬 더 큰 메리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받은 급여들을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고 또 하나의 아이디어로는 이제 곧 5월 달에 가정의 달이 다가오는데 가정의 달에
근로자의 날 휴무일을 비롯해서 임시 공휴일을 지정하든지 해서 이렇게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적인 방법을 마련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우리 저 김재섭 의원도 혹시 이와 관련해서 뭐 의견 더 내실 것이 있습니까? 예, 저는 기본적으로 당의 입장과 좀 결을 같이 하는데요. 일단 두 가지가 걱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 그 정책이. 첫 번째로는 말씀하신 기준 문제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속도 면에 있어서도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뭐 70%라는 어떤 임의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어떤 기준을 설정하는 것 자체가 권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은 몇 %까지는 무엇을 지급하고 라는 식으로 그 기준 자체가 권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조금 우려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하루하루를 너무너무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뭐 조금 우회적인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효과적이고 즉시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긴급 재난지원금에 관해서 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의견 내고 우리는 우리 당의 입장을 내는데 저희들이 세 가지의 이제 제안을 했죠. 근데 그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정부의 추가적인 부담이 없다. 국민들의 추가적인 부담이 없다 하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정부는 이제 그 추경이라든지 이런 정부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쓰겠다 하는 거고, 우리는 예를 들면 우리 좀 그 씀씀이를 줄여서 그 줄은 거 가지고서 재난에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자. 그런 참 우리가 내는 안들은 전부 이제 국민의 부담이 없는 이런 안을 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도 큰 문제지만 또 고용 문제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지난해 신규 취업자가 28만 명이 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역대 최고 고용률을 기록했다. 또 청년 고용률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뭐 이렇게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 고용률 증가는 지지난해 고용 참사에 따른 기저 효과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실제 취업자 수 증가폭은 오히려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대부분 세금으로 만든 단기 알바형 일자리에 불과합니다.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30대, 40대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1년 새에 87만 명이 급등했습니다. 일자리 질도 급속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은 23% 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2015년 통계 작성 이후에 가장 높다고 합니다. 고용 한파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고용 관련된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간략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우리 고용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김재섭 의원님께서 먼저, 후보님께서 먼저 말씀을, 이 의원이라고 내가 먼저 얘기를 보냈네요. 의원이 되실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후보께서 말씀해 보시죠. 예, 실제로 뭐 여론조사도 그렇고 실업률도 그렇고 현장의 분위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양적인 지표가 뭐 증가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로 대부분 어떤 그런 이 무리한 일자리 정책 같은 것들로 인한 반사이익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체감하는 노동시장은 굉장히 차갑고 냉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도대체 그러니까 저희끼리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가 나아졌다고 하는데 왜 우리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느냐라고 다들 그렇게 이 원성이 자자하고요. 그나마도 조금 살림살이가 나은 친구들 역시도 나는 이민 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이런 고용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드러나는 지표보다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너무너무 춥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 후보님도 이 후보님도 말씀을 좀 해주시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있죠. 그게 조금 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그 일자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름 붙이기는 하나는 세금을 내는 일자리고 또 하나는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 고용률 통계를 만들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일자리는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 그리고 정말 청년들이 원하고 30, 40대가 원하는 일자리는 세금을 내는 일자리입니다. 지금 2월 달에 신규 취업자가 1년 전보다 49만 명이나 늘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60세 이상 취업자가 57만 명이나 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이것은 세금을 내는 일자리가 아니라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통계가 왜곡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통계를 잡을 때 가비지 아웃이란 말이 있는데 잘못된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잘못된 통계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의 왜곡을 바로 시정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게 급선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방법, 이게 사실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양질의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들어냅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부의 행보는 반기업 정서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공장을 해외로 돌리고 여러 가지 노사 문제 때문에 기업하기 힘든 환경이 되고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기업을 못 살게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기업들이 투자를 기피하게 되고 이런 게 악순환이 되지 않나 싶고 결국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활발하게 기업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부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 김 후보님 또 더 말씀하실 게 있나요? 예, 제가 잠깐 이렇게 우리 이 후보님께 보충 질문한 건데. 네, 기업이 살아야 당연히 경제가 사는 것이고요. 지금의 어떤 경제 정책은 정말 말 그대로 반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특히 기업을 운영했던 입장에서 더더욱 그것이 실감이 많이 됩니다. 온갖 말 그대로 규제공화국이라고 불리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청년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더라도 그것을 자기의 사업화시키고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가기까지는 너무 많은 이 관문을 거쳐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좀 적극적으로 혁파되고 정말 기업들이 뛰노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어야 경제도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적확한 지적을 통해서 우리 경제 고용 현상에 대한 분석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근데 4차 산업이 미래의 먹거리다, 먹거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많고 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종로를 4차 산업혁명의 1번지로 만들겠다 이런 공약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 우리 김재수 후보에게 먼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IT 기업의 대표를 지내셨죠? 예. 그래서 4차 산업 시대를 선도할 정책 아이디어가 적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혹시 어떤 생각 하고 계신가요? 정치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역시 규제 혁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온갖 규제들 때문에 우리 청년 사업가들이 넘어야 할 산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정부 지원금을 받는 것도 꺼려지는 이유가 말 그대로 서류 작업해야 되고 이런 불필요한 행정 절차들도 너무 많다는 것인데요. 정말 젊은 사람들이 청년 사업가들은 일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규제를 피하는데 서류 작업을 하는데 시간을 보내서는 우리 성장 동력을 뺏기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우리 보수당에서 지금 문재인 정권이 말로만 규제 혁신을 외치고 있는데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총대를 메고 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저희 또 젊은 사람들의 역할이고 젊은 정치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혹시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이현석 예. 후보님 의견이 있습니까? 네,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어쩔 수 없이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통해서 사회나 경제 부분의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는 ICT 산업이 더 주도적으로 산업을 이끌어갈 것 같고 이런 변화를 빨리 캐치하고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이전보다 더 처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에 빨리 적응하고 4차 산업이라든지 ICT 산업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변화에 빨리 적응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 때 이전보다 더 세계 순위가 올라갈 거라고 확신하고 우리나라는 위기에 강한 나라입니다. 그런 국민성이 있습니다. 충분히 리더들이 바로 서면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번 총선이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진행을 해보니까 조금 이제 빠뜨린 부분이 있네요. 그 진행을 할 때,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늘 웃자 그랬는데, 나부터도 잘 못 웃은 것 같아요. 우리 당에서도 우리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4차 산업특별법을 만들자. 그걸 만들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ICT 종사자들의 복지를 위한 플랫폼이라고 할까요? 청년 스타트업 지원 공제회 이걸 설립을 할 것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4차 산업 분야에 다양한 공약들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제 뭐 벌써 하다 보니까 마무리 멘트를 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소감이 어떠신지도 좀 묻고 싶은데 그걸 포함해서 우리 그 두 분 오늘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예, 오늘 저는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늘 TV로만 뵙던 황교안 대표님을 직접 만나 뵐 수 있어서 행복했고 또한 당의 소중한 인재이신 우리 김재섭 후보님을 직접 뵐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김재섭 의원께서는 우리 첫 출연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두 전문가분 사이에 껴가지고 제가 과분한 이 시간을 누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훌륭하신 이 선배님들, 후보님들과 함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꼭 당선돼야 되겠다는 무거운 또 책임감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해서 우리 보수가 살아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젊은 후보 두 분의 말씀 들었는데 우리 당의 변화가 느껴집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잘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벌써 10시가 지났습니다. 아무래도 후보들이 선거를 코앞에 두고 가장 바쁠 때다 보니까 오늘 방송 여느 때보다 좀 늦게 시작을 했는데 두 분께서 정말 좋은 이야기를 적절하게 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두 분 내일도 아침 일찍부터 일정을 시작하죠? 네. 아침에 어떤 일정들이 있습니까?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유세 가기 전에 인근 교회에 들러서 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재섭 저는 후보는 내일 새벽에 이제 택시 교대할 때 택시 기사 분들과 인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 앞으로 가서 아침 인사 드리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선거 전략들을 이렇게 공개해도 괜찮은 건가요? 몰래 아주 깜짝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오늘은 뭐 아쉽지만은 다음을 기약하고 이만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일주일 후 4.15 총선에서 반드시 두 분 다 승리해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두 분 보니까 자주 볼 것 같아요. 자주 볼 것 같다는 말은 잘 될 것 같다.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분 보내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소감과 또 총선 필승 다짐 우리 한번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셋이 함께 총선 슬로건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자, 뭐 같이 해볼까요? 네. 우리 여기 있네요. 같이 합시다. 힘내라. 힘내라! 대한민국 바꿔야 산다! 어이구,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우리 국민 여러분, 정말 대한민국 이제 힘내야 됩니다. 그동안 너무 오래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힘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대한민국도 살고 우리 국민들도 살고 우리 당도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녁 늦게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함께 대한민국 황교안